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한 달에 이어 100일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국민과 소통 차원에서 잘한 일이고 주요 현안과 쟁점 22가지 질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힌 것도 잘한 일입니다. 다만 내용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은 기대, 검찰개혁은 우려, 민생경제는 기대, 조세개혁은 우려, 남북관계는 기대, 한미관계는 우려됩니다. 통합과 실용의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 같은 사회대개혁 과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고 개헌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핵심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연장은 힘을 실었으나 향후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 주도로 해야 합니다. 우선 내란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왜 위헌이냐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는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한 황당한 사건이나 한덕수가 구속이 안 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바로잡지 못해 오늘의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반민특위나 4.19 혁명 때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여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합니다. 위헌 논란도 별거 아닙니다. 현행 헌법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은 국회, 변호사협회, 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추천해 내란 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추천을 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3대 특검 연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3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합의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의 없이 혼자 했겠냐며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충돌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과연 대통령이 실제로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다음날 국회에서 3대 특검 연장법도 통과시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도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란 종식에는 야합이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수사와 기소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 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논리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정 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로 논란을 벌이다가 검찰개혁은 국회 주도로 하자고 해서 행안부 산하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쟁점인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며 국회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를 말하면 누가 봐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윤석열 정권을 낳았고 검찰개혁의 실패가 검찰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철저한 검찰개혁만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다음은 민생경제와 조세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수건과제를 해결하고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추경과 소비 쿠폰을 풀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첫 70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세수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아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로 지방 세수를 감소시키고 복지를 축소해 눈떠 보니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먼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10억 변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현행 50억 유지를 시사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처리할 문제인데 국회에 공을 넘긴 것도 문제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전체 주식이 아니라 단일 종목 기준인데 단일 종목에 10억 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도 해당자는 3,300명 수준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기조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렸던 것을 다시 10억으로 환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호탄인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주식 재벌만 배불리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윤석열 정권이 폐지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복원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소득으로 1억 벌면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만 주택 양도 차익으로 1억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 양도 차익으로 1억을 벌거나 상속으로 1억을 받아도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을 많이 내고 불로소득엔 세금을 적게 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 5억, 일가 공제 5억을 더해 10억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해서 18억까지 세금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1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8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 세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18억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고 하면 윤석열 정권보다 더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한미, 한일, 남북관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관세 협상 타결, 한일 관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고 방향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관세 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합의문에 사인을 왜 하느냐며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을 합의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1,500억 달러 직접 투자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되고 추방되었습니다. 퍼줄 거 다 퍼주고 빰 맞는 격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은 일본처럼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고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합의에 서명한 것처럼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일본처럼 백지수표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압박입니다. 3,500억 달러는 현재 4,000억 달러 수준인 외환보유고에 비해 너무 과도해서 이를 수용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수용 불가이고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미 경중이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중국과 관계 개선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강제징용 3자 변제를 유지하기로 하여 이미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 방문 전 한일 관계 개선으로 지렛대를 삼으려고 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거세게 관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북이 웃지 않아도 화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 불사와 분명히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평화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과 같은 표현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마당에 실효성이 없는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북을 국가로 존중하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은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을 따라하면 망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